안녕하세요. 경제세미나 박종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세계 경제의 키워드가 인플레이션, I였다면 2023년 올해는 경기 침체를 뜻하는 리세션, R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물가를 잡지 못한 채 침체가 본격화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즉 S가 될 수도 있는데요. R과 S 중 어떤 전망이 현실화되든 쉽지 않은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의 2023년 경제 전망과 경영 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김성희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21일 국가경영전략연구소 수요포럼에서는 국내 경제금융계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정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의 글로벌 대전환 시대 2023년 경제 전망과 경영 전략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이 올해 경제 전망을 위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인한 국제 질서 재편 모습과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외교 정책 기조와 또 시진핑 장기 집권과 그리고 이 차이나 리스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고요. 이를 바탕으로 복합 위기 속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 경제는 어떤 도전에 나서야 하는지 또한 산업 대전환 속에 기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정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의 글로벌 대전환 2023년 경제 전망과 경영 전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세계 경제 요즘 흔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저도 이런저런 인터뷰나 칼럼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어쨌거나 키워드가 R의 공포가 확산되는 시기 아니냐. R이라면 리세션 얘기입니다. 경기 침체, 인플레와의 전쟁 과정에서 급속도로 이제 금리를 인상해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여파로 경기 전망은 매우 좀 도전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 인플레가 조속히 잡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금리 기조가 연장이 된다면은 소위 그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합쳐지는 그 장기 침체, 그 구조적 침체, 고물가 속의 경기 침체 이런 현상이 벌어질 개연성도 적지 않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세계은행 부총재도 지냈고 미국 재무장관, 미국 하버드대 총장 지낸 레리 서머스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경제학자는 이미 우리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구조적으로 이 점차 장기적인 침체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는 경고를 해오고 있죠. 최근에 영국에서 발행되는 경제 전문지, 주간지인데 에코노미스트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화두, 키워드로 제시한 것은 새로 만들어진 단어인데 퍼머 크라이시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퍼머넌트, 영구적이라는 거와 위기라는 크라이시스의 합성어로 신조어로 만든 것인데 그만큼 핵심 포인트는 경제 위기적 상황, 침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에는 여러 요인들이 불안 요소들이 잠재해 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와중에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변동이 상당히 그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2008년 이후에는 훨씬 커진 상황에서 지금 향후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이 이 경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정책을 운영하는 당국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인디케이터가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50bp 0.5% 기준금리를 올려서 4.5로 만든 다음에 상당 부분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동안
기업이든 가게든 이 부채의 비중을 늘려온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가장 리스크 요인으로는 부동산 부분에 영향이 심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되고 있죠. 이미 여러 지표에서 부동산 실질 거래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우리가 자칫 거품 붕괴, 경착륙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현재 복합 위기라고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는 이유는 위기의 원인이 그 2008년 같으면 리만 브라더스라고 하는 투자은행의 컬랩스 파산이 직방으로 영향을 줬지만 지금은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특히 그 부분 중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인플레,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여파로 우리가 인플레 상황을 맞게 된 그 배경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지정학적 그 불안정성은 상당히 계속될 것으로 이렇게 대체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OECD에서 예측한 부분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지난 이 코로나 직방 사태가 터진 직후 2020년도에 마이너스 성장을 빼고는 급속도로 반등을 했다가 그 반등세가 약화되는 것이 각국에서 다 느껴지는 공통적인 점이라는 걸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미국이든 뭐 중국, 인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말씀드릴 게 국가 간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향후 세계 경제 안정에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눈에 띄게 인도가 요즘 잘 나간다 상대적으로 그 여파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같은데 리쇼어링을 공장을 옮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인도 같은 데가 지금 상당히 전망이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OECD 전망으로는 1.8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본래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만은 예측이란 어렵다. 특히 미래에 관한 한 그렇다. 뭐 그런 미국의 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 예측은 어렵고 특히 금융시장 변수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금융시장 내에서는 환율 변동 전망이 제일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다. 뭐 이런 그 말이 있는데 제가 오랜 그 세계은행의 경험으로 볼 때도 세계은행이나 IMF의 또는 OECD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세계 경제 전망, 금융시장 전망치를 내는데 좀 민간보다 느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국제기구, 공적기구이다 보니까 숫자 하나하나도 그 조직의 이름으로 나가는 건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이사회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그 나갈 때쯤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최근에 나온 보고서일수록 전망치가 좋지가 않다. 그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OECD가 최근에 나온 거는 그렇지만은 몇 달 전 9월, 8월 전에 나왔던 거는 세계 경제 성장 2.2%보다는 높게 나왔었는데 최근엔 하향 조정을 했다. 그리고 ADB는 한국의 경우 1.5%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난 9월 달에는 2.3%라고 그랬다가 많이 줄였죠. OECD도 글로벌 성장 전망을 낮춘 것 대비 그 자체는 크게 줄은 게 아닌데 한국에 대한 전망을 유독 많이 낮췄다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대충 2019년부터 이제 코로나 발생 직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기준금리 변화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변동의 그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미국보다 2020년도 초에 본격적으로 이제 낮춰지게 되죠.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그래서 미국 뭐 거의 제로 금리 상태로 쭉 가다가 금년 들어서 미국이 1년 동안에 올린 것이 거의 제로에서 0.25, 4.5까지 올라가죠. 됐고 우리는 11월 달에 올린 걸로 3.25. 1.25%
소위 뭐 금리 역전이라는 말씀을 쓰는데 상황에 따라서 꼭 우리 그 한원 기준 금리가 계속 미국보다 높아야 될 이유는 없다. 대충 개도국 신흥국의 기준 금리는 선진국보다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제 자체가 인플레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좀 거꾸로 돼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인데 미국의 인플레 수치 자체가 그 내용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년에 5% 정도 인플레 지금 보고 있는데 최근 소비자 물가 지수도 11월 달께 7.1%, 7%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보다 인플레 압력이 심하니까 기준금리를 높여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 우리는 그보다 좀 낮고 또 한은의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너무 고강도로 금리를 올리기에 부담이 되는 것은 우리 부채 문제입니다. 지난 5년간 어느 정부를 지칭하기보다는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의 그 부채 증가 속도는 국가, 기업, 가계 특히 각 부분에서 다 전 세계의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나라로 꼽힐 정도로 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그만큼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죠. 바로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다. 연준이 왜 저렇게 고집스럽다고 그럴까? 너무 과도하게 매파적인 금리를 막 올리려고 이렇게 긴축 기조를 세게 하는 거 좀 이해할 수가 없다.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는데 그 배경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1970년대, 80년대에 그 영어로 표현을 그대로 하면 소위 stop and go 정책 기조의 그 실패, 트라우마가 남아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70년도에 이제 그 1, 2차 석유 파동을 통해서 전 세계 인플레가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미국 연준이 금리를 상당히 기준금리를 뭐 10한 2, 3%까지 올려서 이걸 잡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져서 목적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는데 좀 있다가 2차 석유 파동도 생기고 한 번 지진이 난 다음에는 여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그 파급 영향으로 다시 이 인플레가 크게 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얘기하는 3%, 4%로서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1980년에 미국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가장 선진국인 미국의 기준금리가 20%에 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그 아주 그 키 큰 미국 연준 총재 폴 보커라는 사람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초강도, 초강수를 뒀던 그 기업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1986년쯤 돼서 인플레가 1%대로 해서 미국 연준이나 우리나라 한국은행,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대체로 2% 수준의 인플레를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것보다 낮추는 것을 정책 목표로 많이 삼기 때문에 요즘은 뭐 일부에서 기본적으로 경제 패러다임이 달라진 지금 상황에서 2%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그래서 2% 이하인 1%를 달성하게 된 것은 몇 년간에 걸친 고통스러운 고금리 상황이 있었다. 이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금리 결정을 맡은 당국자의 입장, 미국 연준의 이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쉽게 인플레가 잡혔으니까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자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는 현재 4.5%인 미국 기준금리가 5% 내지 5.5% 정도까지는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긴축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통화 긴축,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를 잡았던 그 아픈 그 경험, 정책 실패를 반추해서 매우 신중하게 금리를 내리는 시기는 매우 신중하게 잡고 갈 가능성이 많다. 빠르면 하반기 아니면 그 다음에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이 지배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요즘 뭐 개인적으로나 뭐 여러 그 주식시장 투자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한 가지 참고로 보여드리는 것인데 이걸 워렌 버핏 여러분 잘 아시는 투자의 달인이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종 사용한 이 도표라서 워렌 버핏 인디케이터 지수라고도 쓰고 그러나 그 이전부터도 종종 쓰는 그 금융시장과 실물시장과의 그 연계관계를 보여주는 비교적 간단한 차트죠.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100조 달러를 넘는 그런 수준이죠. 전 세계 GDP를 합친 국민 총 생산을 합친 것이고 상장된 주식 전 세계 상장된 주식의 시가총액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상장 주식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하나의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지표 그리고 통합적인 지표라고 보면 이 세계 GDP는 전 세계의 실물 경제에 돌아가는 지금 상황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 두 개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느냐. 단적으로 이 금융과 실물은 늘 같은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서로 수렴을 한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죠. 시차가 있을 수 있고 그 괴리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트렌드는 같이 가는데 코로나 와중에 주식시장들이 엄청나게 뛰었죠. 그 왜 그렇습니까? 그 배경에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엄청난 유동성을 재정을 통해서나 이 금융 통화 당국을 통해서 풀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주가들이 많이 올라섰는데 금년 들어와서 많이 조정이 되고 있죠. GDP가 전망이 어렵습니다만은 늘 그렇듯이 엇갈리는 전망들이 나오죠. 일부에서는 경제 침체 여건을 감안하면 주식시장 상황은 좋지는 못하다가 일반적인데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은 대개 실물 경기에 선반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6개월, 12개월 선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2024년에 본격적으로 경제가 좋아진다면 주식시장은 상당히 좋아질 개연성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트렌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는 국가 경영 전략 또 나가서 기업 경영 전략 차원에서 특히 긴 안목으로 우리가 전략을 짠다 하면 어떤 정치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향후 세계 경제를 조망을 하고 국가 기업 경영 전략을 거기에 맞춰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은 어떤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단어를 D자로 시작되는 네 단어로 그 트렌드를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것은 탈동조화. 이 얘기는 대표적으로 G2 탈동조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갈등 관계입니다. 이것이 심화되는 것은 전 세계 지정학적 그림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뉴 콜드 워 시대다. 새로운 냉전 시대로 가는 건 아니냐. 거기에 러시아 같은 데도 끼어들고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 관계를 넘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와 전체주의, 공산주의 그 체제하에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 정도라고 할까요?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 이념 간의 갈등의 골도 커지고 있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세계 경제를 조망하고 기업 전략, 국가 전략을 짜는 데 중요한 팩터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 디커플링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어떻게 보면 1970년대 이후, 70년대, 80년대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대까지 한 30년, 40년 기간 어떻게 보면 코로나 직전까지 그 세계 경제의 큰 흐름, 체제는 세계화입니다. 세계화가 어쨌거나 후진국 수준에 있던 중국, 1970년도, 80년도 때만 하더라도 중국의 전 세계 비중은 1%도 안 되는 나라였거든요. 이런 나라가 G2 국가로 부상하게 된 배경은 세계화죠. 그것은 자유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세계가 공동 번영을 한다는 세계화의 흐름이 글로벌라이제이션 흐름이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였었는데 그 추세가 우리가 거꾸로 디글로벌라이제이션, 탈세계화 이런 추세가 더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특히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의 재편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죠. 그 우한 사태 터질 무렵만 해도 전 세계 주요 다국적 기업들이 상당수가 우한 지역에 거기가 공업지대, 제조업 허브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공장을 가지고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을 본국으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그 허브 역할을 중국에다 놓고 세계의 공장 역할을 중국이 하는 그런 구도에서부터 급속도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자국으로 유턴하는 리쇼어링이라든지 니어쇼어링이라는 것, 주변 국가, 중국을 빠져나와서 다른 나라로 간다. 요즘 차이나 런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국제 해외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그것은 차이나에서 완전히 뛰쳐나온다의 의미보다 추가적인 투자를 피하고 다른 데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지형이 많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상당 기간 미중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대만 문제로 서로 격돌할 소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디글로벌라이제이션 트렌드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국가 전략으로 보나 기업 전략으로 보더라도 중요한 고려 상황이 된다. 사실 우리나라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미국과의 동맹도 강화하고 미국 중심의 그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게 다 이 그림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디지털화는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죠. 적어도 한 10년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더 메인 경제 체제로 자리매김하는 변화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비대면 경제 활동이 더 활성화되는 가운데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전통적으로 캐시 우리가 물건 사고 할 때 카드나 모바일 결제나 이것보다는 현금을 선호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 제일 심합니다. 캐시 결제, 현금 결제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지진이 잦아가지고 그 전자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브레이크다운 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그저 현금 주변 뭉치를 들고 있는 게 최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일본이 장점도 많지만 단점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우리보다는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디지털 쪽에는 상당히 훨씬 빨리 적응을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럽도 캐시 비중을 줄이고 카드 페이먼트 또 모바일 결제 이것이 급속도로 늘어난다. 최근에 그 현상으로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금융 부분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 각 AI라든지 특히 AI 부분의 발전은 장기적인 전략을 짜는 국가나 기업에서는 앞으로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금융 쪽에서 많죠. 블록체인 얘기도 많이 들으셨겠고 가상화폐 더더군다나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이제 큰 하나죠. 디카보나이제이션. 그러니까 카보나이제이션은 탄소화인데 D니까 거꾸로니까 탈탄소화죠. 그러니까 탄소 배출 탄소 중립 2050 좀 목표 유엔이 정한 목표도 있고 지금 각국이 저탄소 산업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그 경쟁이 아주 심하죠. 그 배경은 우리가 어차피 탄소 배출을 줄여서 이 글로벌 워밍을 지구 온난화를 막는 친환경 정책 그리고 친환경 기업 대우받고 대접받는 그런 사회로 변화된다. 근데 그 변화의 단초가 코로나 사태가 큰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그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것이 야생동물과의 지금 아직도 정확한 분석 결과는 없다고 이렇게 일부에서는 얘기합니다만 거의 틀림없이 야생동물 시장에서 발원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배경으로 보면 결국 자연 생태계 파괴에서 출발이 됐고
자연 생태계 파괴는 기후변화라는 큰 흐름에서 비롯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의 산업도 변화하고 경제 정책, 기업 전략도 이렇게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 하버드의 그레엄 앨리슨이라고 하는 친구가 2017년에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미중 간의 갈등이. 그것은 기존 패권국에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국이 도전함으로써 불가피한 충돌, 나아가선 전쟁까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우려, 이 얘기죠. 예, 그런 얘기에 이어서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할 브랜즈라고 하는 아직도 30대, 제가 알기로는 30대인데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친구인데 여기는 어떤 분석을 내놓느냐 하면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패권국에, 미국이라는 패권국에 중국이라는 그 신흥 강국이 충돌할 위험보다는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우려 상황은 중국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자체가 더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본래 계속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과도한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뭐 앞으로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피킹 파워 트랩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굳이 제가 한다면 정점 강대국 함정이라는 건 중국이 최근 들어 특히 경제 성장 속도가 줄어들고 각종 구조적 문제들이 분출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국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중국의 리더십이 매우 조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뭐냐면 조만간에 세계의 헤게모니를 위해서 미국과의 한번 제대로 붙더라도 그 충돌을 지금 안 하면 앞으로 기회가 없어진다. 점점 그 격차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는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본래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친구 브랜즈라고 하는 교수는 볼 때 더 국제사회의 불안 요소가 되는 것은 강대국과 신흥국이 올라가서 싸우는 것보다 강하게 신흥국에서 강대국으로 올라오다가 이제는 이거 거의 끝나가나 보다 할 때 대처로 큰 사고가 터졌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길게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글로벌 패권 경쟁에 따른 국제 질서의 재편, 그 우려가 향후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 국제 질서 재편은 여러분 뭐 많이 보시는 거죠. 홍콩 사태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우리로서는 동북아에서 제일 플래시 포인트라고 하죠. 이제 불길이 붙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데는 대만 해역으로 치잖아요. 이 부분은 아주 지금 첨예하게 돼 있죠. 그것은 최근에 와서 잘 아시는 TSMC라고 대만이 낳은 전 세계 최대의 그 반도체 생산 회사잖아요. 이 TSMC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그것을 대만 해협 사태와 연계해서 많이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입장으로 보면 살려면 거기서가 좀 매우 위험하겠다. 미국으로 사실상 미국 애리조나 이런 쪽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죠. 여기는 단위 뭐 크게 합니다. 30빌리언이니까 300억 불 뭐 이번에 추가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하죠. 유럽에도 하고. 그것은 살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산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만 당국은 매우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핵심 기업이 TSMC 같은 게 대만에 있으면 중국이 쉽게 건드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미국, 유럽, 자유연방이 디펜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커질 수 있다. 그런데 이 핵심 이 대만의 국보라고 치는 이런 회사들이 이미 빠져나가면 서방 세계에서 여기를 지켜야 될 그 위험 부담을 할 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드는 거 아니냐. 상당히 보안에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 거다. 이렇게 지금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우 국제 질서가 유동적이라고 할까 매우 그 불안한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다. 종종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을 얘기할 때 관심을 쓰는 것은 총 GDP 규모, 총 생산 규모로 지금 추세로 보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넘을 것 같은데 한동안 한 2030년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럼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전 세계의 그 질서, 그 역학관계는 어떻게 변할 거냐? 그런 것이 관심사죠. 미국이 전 세계 경제 규모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도에는 30%가 넘었죠.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조금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23% 이렇게 남짓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근데 가장 놀라운 지난 20년 동안의 변화는 중국이죠. 제가 세계은행에 있을 때 중국 그 초기 개혁개방 그 정책자문으로 출입할 때가 1980년도 말인데 그때는 1%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정말 저희 어렸을 때 우리 그 어렵게 살던 상황을 그 중국 가면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죠. 근데 어쨌거나 3% 정도 되던 중국의 그 규모,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미국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이때는. 이것이 하나의 변곡점은 2010년경에 옵니다. 2010년에 세계를 보자면 미국, 일본, 중국인데 중국과 일본의 순서가 바뀐 게 2010년 한 10여 년 전입니다. 미국과 같이 그 초선진국은 연평균 성장률이 잘해야 2%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아직은 그 중국은 중진국 정도죠. 신흥 대국인 입장인데 그 1인당 GDP 하더라도 7만 불하고 1만 불, 7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근데 어쨌거나 중진국 때의 평균 성장률은 훨씬 높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좁혀질 개연성이 크다. 언제 역전될 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논란은 언젠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중국 경제의 여러 가지 결함, 체제적 결함,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서 시기가 2030년 좀 지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고 글로벌 헤게모니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 나라의 그 경쟁력을 GDP, 우선 인구 구성 자체가 그 규모가 다른 상태에서 GDP만 볼 일이 아니라 금융 경쟁력이다, 기술 경쟁력이다, 언어의 세계화 여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중 하나 금융 부분에서 예를 보면 아직 격차가 매우 심하다. 이것은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그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미국, 중국 주요국에. 그러면 예상하신 대로 미국이 다미네이터죠. 거의 절반,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한 절반이 미국입니다. 중국은 10% 정도.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본적으로 어떤 스탠스냐? 트럼프 때보다는 자유동맹과의 협력을 통해서 자유진영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룩하겠다는 쪽으로 비중이 많이 가 있죠. 그러니까 자유민주동맹, 거기에 일환으로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행스러운 일이고. 다자주의 이런 쪽. 그러니까 트럼프는 각국 전 세계 주요 이슈를 다룰 때 다자주의 접근보다는 쌍방, 한 나라를 대상으로 이 트럼프는 장사군 출신이니까 딜을 한다는 생각에 접근이 많았다고 보면 바이든은 훨씬 더 자유동맹 단체, 공동의 가치를 추구한다. 그런 것이죠. 미중 관계에 있어서 세 가지는 흥미있는 부분인데 이 출범 이후부터 바이든 정부는 이 세 가지 트랙으로 간다. 중국과 협력할 부분은 협력한다. 어떤 부분을 협력하냐면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팬데믹,
극복, 그러니까 코로나 대응, 비핵화, 이제 북한의 우리 그 비핵화연된 협력 구도로 가겠다. 그런데 별로 중국이 협력을 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부득불 경쟁 구도로 가야 되는, 컴피티션으로 가야 되는 부분은 첨단 기술이라든지 반도체 이런 것은 전략산업공급망 이런 거는 중국과 뭐 협력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자체적으로 서로 믿을 수 있는 그 동맹들과 공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 어쩔 수 없이 충돌하는 이슈는 자유민주적 가치를 소화한다든지 인권 보호한다든지 하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죠. 최근에 와서의 큰 부분은 바이든이 출범 때부터 미국의 재부흥을 내세우면서 특히 이제 첨단 기술 산업의 경쟁력이 중국에 잠식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굉장히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게 사실 그 미국 중간 선거에는 나름 보탬이 됐다고 이렇게 보죠. 이제 그 여성 낙태 이슈도 큰 부분이었지만은 IRA 이 부분을 통해서 미국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 이런 것인데 문제는 우리한테는 이게 지금 현대차, 기아차, 전기차 회사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다 해서 양국 간에 지금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미국의 전략은 첨단 기술에서의 리더십을 더 확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중국은 지금 중국 공산당들을 통해서 3년 이미 결정된 시진핑 체제가 더 중앙 집권적인 그 통제를 강화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그 자유 활동을 굉장히 억제하는 당이 모든 그 주요 정책 전략 결정의 핵심으로 가는 이런 그 스탠스 변화 이후에 경제 전망치들은 안 좋아지는 입장이다. 그 배경에는 구조적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이제 부채 문제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국가들 중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총부채, 국가부채, 지방정부 부채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가계, 기업 다 합친 부채 수준이 GDP 대비 300%가 넘는 세계 최대 부채국이 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국이 고도 성장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지방정부도 그렇고 부채에 의존한 성장 전략을 짠 것이 지금 상당히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령화 문제도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보통 중국의 4대 함정 얘기하면 미국과의 패권 경쟁 때문에 자국의 자생력 있는 첨단 기술 개발에 오히려 걸림돌이 됐다. 패권 경쟁에 따른 부담. 중진국 신드롬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계은행에 있을 때도 각국의 발전 단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개 만부를 넘어서는 단계가 하나의 변곡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시아가 그 체르노빌 사태 이후 뭐 여러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할 때 러시아가 1인당 GDP 수준이 약 한 10,000불 정도입니다. 다른 나라도 많이 10,000불 단계를 넘었으면서 그때까지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는 거에 집중되어 있던 그 국민들의 관심사가 삶의 질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자유라는 문제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커지면서 정치적 변화를 겪은 나라들이 많이 있죠. 이 중국의 구조적 그 위험 중에 또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부동산 관련된 부실 문제가 심각하죠. 그 부동산 개발 대기업들이 부도 내고 이런 사태들이 벌어졌죠. 헝다그룹이라고도 있었고. 이것이 어느 한두 개 대기업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반적인 부동산 개발 업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컨트롤이 안 되는 문제가 지금 중국이 당한 문제죠. 중국에서의 부동산 개발은 전체 GDP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25%.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면은 과거에 경험했던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되찾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쉽게 끝날 수가 없는 것이 특히 그 지방 정부들이 경쟁적으로 뭐 곧
그 거대한 건물 짓고 한 것들이 중복 투자한 것들이 많은데 대규모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지금 크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전환점에 선 것 아니냐. 여러 뭐 예측기관에서들 얘기입니다만은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평균 성장률은 3%를 보는 그런 기구들도 나온다. 이 3%라고 하면은 선진국도 잘하면 3% 성장을 하는 그런 것이고 중진국에서 3%는 굉장히 저성장이 상대적으로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 골드만삭스가 1, 2년 전망이 아니라 50년 후를 전망한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는 역시 뭐 크게 놀랍진 않습니다만은 2075년에 국민 총생산 기준으로 GDP 기준으로 제일 큰 나라는 중국이 될 것 같다. 아무래도 인구가 14억. 2등은 미국, 3등은 인도. 근데 인도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죠.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인구보다 인도가 더 많다고 하는 통계도 비공식 통계도 있습니다. 14억이 넘는다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좀 웃는 얘기입니다만은 인도에는 통계에 안 잡히는 거의 다산을 하는 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통계에 안 잡혀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중국에는 또 그런 얘기도 한답니다. 자기 저 중국에도 통계에 빠진 애들이 제법 있다. 그 일가구 자녀 하나 놓는다는 규제 때문에 엑스트라로 난 애들 그 신고 안 하고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비슷하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되고 4위를 인도네시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아세안에 있는 필리핀 뭐 이런 데들이 2075년은 GDP 규모는 우리보다 더 커진다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를 생각해보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023년을 조망할 때 한국 경제가 당면한 3대 위험 요소를 꼽으라면 저는 첫 번째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의 경쟁력 하락입니다. 이게 지금 반도체, 자동차 뭐 핵심 분야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지금 둔화 떨어지고 있고 무역 수지 적자도 악화가 되고 있잖아요. 금년 한 해 총 무역 수지 적자가 근 500억 달러, 우리 역사상 최대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반전을 하려면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제라든지 노동 부분 이런 개혁 과제가 시급하다는 뭐 그런 메시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 금융 관련돼서는 부동산 침체 우려가 매우 심각한 이슈로 더 악화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부동산 PF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돈 빌려가지고 여러 금융사들이 같이 관여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죠. 은행권보다 이제 비은행권, 특히 증권사, 보험사 이런데 증권사도 보험, 보증금 이런 부분들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 있습니다. 총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동산 대출이 한 110조가 넘는 걸로 돼 있는데 상당 부분 리스크 요인이 있다. 이거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사안이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래도 이제 정치적인 이슈, 정치 불안이 해소돼야지 경기 회복도 그렇고 우리 저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사안인데 선거를 앞두고 자칫 국익보다는 또 표심 쪽으로 정치권에서 잘못된 정책을 드라이브할 우려가 상당히 있다. 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잠재 성장률이 지금 과거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잠재 성장률,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조만간 우리 잠재 성장률이 제로로 떨어질 거라는 뭐 그 외국 국제기구에서의 경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전시키려면 현 정부가 핵심 아젠다로 내건 민간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잠재 성장률을 회복한다 하는 이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내걸었던
특히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 뭐 연금, 교육 여러 가지 그 개혁 과제가 제대로 실행이 돼야지 재정 건전성도 회복할 수 있고 우리 경쟁력도 높일 수가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연구원에는 종종 그 1년에 한 두어 번씩은 큰 국제 행사를 하는데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그 중요한 당면 과제를 가지고 해외 석학들과 이제 그 경제 금융계 이런 리더들이 참여하는 이런 모임을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할 예정으로 돼 있는 컨퍼런스 국제 컨퍼런스의 주제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미국의 소위 오일 자이언트들 뭐 엑선이 됐든 쉐브론이 됐든 뭐 다 그런데도 그렇고 뭐 사우디도 그렇고 유럽의 오일 회사들도 그렇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 화석 연료로부터 그 다음 단계 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 발전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대전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산업 형태의 큰 변화, 그 배경에는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화석 연료를 떼는 데서부터 재생에너지 쪽, 또 원자력 에너지도 나름대로 중요성이 있고 우리나라 지금 발전의 뭐 가장 큰 부분은 아직도 석탄을 떼는 발전소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바뀌어야 될 수밖에 없고 기업들도 그 아리백이라고 들어보시고 뭐 잘 아시는 분들 계시고 그렇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 뭐 이 현대자동차, SK 되게 다 지금 참여를 하고 있죠. 그것은 목표가 2050년까지 그 제품 생산하는데 자기 본사뿐만 아니라 협력사 모두가 100%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전기로 이 생산을 한다. 그런 약속이거든요. 그런 약속을 지키려면 그 에너지 인프라가 다 바뀌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 인터넷 검색에 구글 코리아에 1등이 기후변화. 그만큼 이것이 우리 지금 심각한 이슈이고 특히 미래 세대에는 삶의 질뿐만 아니라 생존 여부에 관한 이런 그 심각한 이슈죠. 이제 거기에 이제 ESG라는 게 이제 그 관계가 되죠. 뭐 ESG 직접 그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근데 좀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ESG 쪽에 관심이 더 커진 것은 기후 변화 대응이라고 하는 환경 문제, 또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소득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 이것은 한 국가 내에서 양극화도 심해졌고 이 국가 간의 차별화도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도 과거 수십 년 동안에 경제 발전하는 동안에 탄소 배출해가지고 그 피해는 아프리카가 우리가 못 사는 나라들이 많이 봤는데 지금 그걸 극복을 하려니까 자원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돈 좀 내놔라. 그것이 최근에 그 이집트에서 열렸던 유엔 그 연례 환경회의에서의 결론이죠. COP27. 이게 ESG 하면 이 사람을 모르면 간첩인데요. 레리 핑크라고 하는 사람은 블랙록은 전 세계에서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 운용 자산이 10조 달러였어요. 우리 돈으로 약 한 1.3경 원이 됩니다. 그래서 2등과 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 세계 압도적으로 그 가장 큰 자산 운용이 이제 10조 달러에 달했는데 금년에 많이 좀 줄었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워낙 폭락하고 운영하는 게 주식 채권 아니면 이제 대체 투자 쪽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 ESG의 그 투자가 지향하는 건 그거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장기적인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줄여나감으로써 미래 수익을 더 안전하게 가능한 더 많게 이렇게
받아들이자. 그게 이제 ESG가 추구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환경 변화와 같은 것은 엄청난 대재앙적 리스크 요인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미래에 올 일을 조금이라도 지구 온난화를 막고 사회 양극화를 줄이고 하는 노력을 하면 그만큼 사회와 우리의 환경이 더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수익은 그만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노력, 이런 부분. 그래서 이 사람을 제가 국민연금 이사장 할 때 2009년에 처음 만나서 그 이후 많이 공감을 했어요. 그런 노력에. 그래서 우리나라 지난 몇 년 동안에 굉장히 ESG 붐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연금공단 안에 기금운용본부에 ESG 팀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꼭 추구해야 될 가치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ESG 또 그 친환경 문제에 열정을 가지는 것은 이것은 사회 문제나 이념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경제 문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근데 늘 과열은 부작용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갑자기 뜨거워지면 이건 꾸준히 잘해가야 되는 건데 부작용을 난다 해서 지금 최근에까지 나온 국제적인 이슈가 된 건 뭐냐면 그린 워싱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과대 포장된 환경주의 이런 거. 이거 잘해야 평가도 좋아지고 뭐 투자자들도 더 하겠다 이렇게 헌대니까 그럴듯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보면 별로 그런 게 없는 뭐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와서 실효성 있는 정말 진정한 의미를 담아서 제대로 된 ESG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끝으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의 글로벌 대전환 시대 2023년 경제 전망과 경영 전략이란 주제의 강연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김성희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경제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훈 기자였습니다.